거의 북한 포탄에 의존하고 있다. 불량률이 높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은 정말로 생명줄인 거죠. 지금 전선에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전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인민군의 피해가 커질 거다. 자, 그럼 북한 파병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할까요? 어쨌든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전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 폭풍군단의 전투력이 일각에서는 이제 둘로 나뉘어요. 별거 아닐 거다. 아니면 강하다. 그런데 자, 강하다 한들 지금 한국 산악 지역이 아니고 평야죠. 그 다음에 중장비, 중화기가 없죠. 말도 안 통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인민군들은 수십 년간 남녘 해방,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왜 가야 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군인들 보고 프랑스에 파병하고 영국이랑 싸우려면 전투력이 생기겠습니까? 거기다 월남전 때 우리는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월남전 때 갔다 와갖고 뭐 집 한 채 두 채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인센티브라도 있죠. 그래서 그때 월남전 때 많은 군인들이 부모님들 속이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민군들은 가서 월급 못 받거든요. 다 북한이 다 가져갈 거거든요. 해외 노동자도 90% 북한 당국이 다 뺏어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전투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러시아인들은 로스케라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죠. 네, 해방 이후에 소련군들이 들어갔잖아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사람들 물건 뺏어가고, 시계 있으면 다 시계 뺏어가고 막 10개씩 차고 막 이렇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부녀자들 희롱하고. 동독 지역에 들어간 소련군들은 거의 수백만 명의 동독 여성들을 했어요. 그게 독일의 트라우마예요. 수천 수만이 자살했어요, 여성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치심에.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푸틴하고 김정은이 껴안고 1, 2년 전에 뭐 우린 서로 동지야. 지금 갑자기 우리가 우간다하고 조약 맺어갖고 우리 동지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우간다에 대해서 그런 친밀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거 왜 갔어요, 지금 인민군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아. 다른 나라야. 왜 우크라이나 사람 죽여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옆에서 분명히 전사자가 수없이 발생할 텐데 그 공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이 생기겠어요? 중화기도 없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지니어는 모르지만은 러시아군 감청했는데 왜 그 빌어먹을 중국인들한테 무기 줬어 이런 감청 들으셨죠? 지금 러시아도 중화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근데 인민군에게 충분한 탄약이나 중화기 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선에 제가 보기에 물론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전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인민군의 피해가 커질 거다. 그러니까 공병국으로 갔기를 저는 정말 고대하고 고대해요. 안 그러면 인민군 피해는 천문학적일 거예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북한 러시아에 전쟁 무기는 어느 정도 제공한 거죠? 전쟁 무기가 먼저 제공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설이 나왔는데 지금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군 판단에 의하면 컨테이너 2만 개고 여기 여러 개가 갔어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부산 화성 11형이라고 그래요. 사거리 800대는. 그 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그 다음에 방사포 다연장, 그 다음에 152mm 포탄, 그 다음에 122mm 다연장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근데 만일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포탄이에요. 포격전을 누가 많이 하느냐가 전장을 좌우하거든요. 152mm 포탄으로 환산할 때는 900만 발에서 1000만 발이에요. 근데 어떻게 또 계산해야 되느냐? 하루에 러시아가 10,000에서 3만 발 쓰거든요. 뭐 더 많이 쓰는 날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양인지 알겠죠.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한 30개월 돼가잖아요. 네. 그럼 거의 북한 포탄에 의존하고 있다. 불량률이 높더라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은 정말로 생명줄인 거죠, 지금. 그 정도로 북한이 중요한데 병력까지 파병해 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북한 파병에서 이 옆에 붙어 있는 중국은요? 지금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도대체? 중국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아주 나쁘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북중 관계 한번 봐볼게요. 이제 북중러 관계가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관계거든요. 자, 요 그림을 좀 잘 보시면 요 연두색 부분이 있죠. 네. 요게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 검은 선이 북한이거든요. 이 분홍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이 훈춘시입니다. 이쪽이. 저 끝을 한번 봐보세요. 요 끝을. 요 끝이 바다로 나올 수 없죠. 여기 북러 간의 국경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서 막혀 있어요. 원래 나올 수 있었어요. 청나라 말기에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이 지역을 뺏겼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반도로 이어지는데 중국은 지금 동해로 못 나오잖아요. 미치죠. 동해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동해로 나오는 게 중국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동북 삼성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가난해요. 동북 삼성이. 뭐 해룡장성부터 시작해서 지린성 이쪽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중국의 물리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 보아이만으로 포화 상태예요. 근데 이 동북 삼성이 동해로 나올 수 있다면 날개를 다는 거죠, 지금. 이게 중국이 원하는 꿈이에요. 중국이 원하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 한 때문에 원래 이제 만리장성이 6,352km 추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소수민족 역사를 그냥 갈아 넣는 그 작업 때문에 우리하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 최근에는 이게 최근이거든요. 2012년에 이미 이게 평양이거든요. 네. 평양에 있는 성도 만리장성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한 한반도도 자기 땅이라는 거죠. 자기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게 중국의 야욕이에요, 이게 지금. 중국 야욕이에요. 그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요렇게 만일에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게 되면 네. 자, 동해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잖아요, 동해를. 네. 이게 중국의 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중국 국가 발전에 날개를 달 거예요. 물류 교통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중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거나, 물론 우리로서는 천인공노할 일이고 막아야 되죠. 그 다음에 위성국가를 세우면 차항출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차항, 항구를 빌어서 출해, 바다로 나온다. 그럼 여기에 중국이 쓸 수 있는 항구를 만들면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 중국이 이 블라디보스톡 극동을 포위하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60년대 이쪽 영토에서 전쟁까지 일어서 수천 명이 서로 죽었어요. 영토 갈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러시아는 불안하죠. 막을 수 있으니까.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극동 시베리아 이쪽이 천연자원 어마어마하고 대륙간 횡단철도가 있어요. 네. 또 북극 항로로 이어져요. 또 최근에는. 네. 정말로 푸틴 정권의 미래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인구가 수백만밖에 안 돼요. 중국인들이 1,000만, 2,000만, 3,000만만 들어와도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 건 러시아한테는 악몽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원하는 지도는 이거예요. 중국이 만일에 북한에 들어오면 러시아가 들어와서 동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근데 지금까지는 조중 우호협정 및 상호 원조조약에 의해서 중국만 유사시에 북한의 군사 투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해 6월 달에 북러가 바뀌었잖아요. 네.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 100%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화나죠. 그러니까 자, 시진핑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게. 이게 이제 작년이거든요. 2023년 7월 27일. 요게 7월 27일 휴전협정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때는 북한이 이걸 전승절이라고 그래. 지들이 이겼다고. 그래, 요 그림 잘 보세요. 요게 누구냐? 당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에요. 왔어요, 특사로. 요건 누구냐? 리홍중이라고 하는 부의장. 꽤 높은, 서열 한 30쯤 되는 사람이거든요. 높죠. 이 사람이 뭘 가져왔냐? 시진핑의 친서를 가져왔어요. 친서를. 근데 요 그림 이상하지 않으세요? 친서면 요게 2018년에 리잔주 상무위원장, 요 서열 4위였어요, 당시. 중국. 시진핑 친서를 요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집무실에서 정중하게. 아주 소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디예요? 길거리잖아요, 지금. 공연장 복도예요. 그 다음에 이건 쇼이구가,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이건 쇼이구 비서고요. 사람들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거하고 이거 어떠세요? 느낌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시진핑의 뺨을 때린 거예요. 외교적인 결례, 최악의 결례예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오른쪽처럼. 이게 틱톡이나 중국의 SNS상에 떠있고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그런 영상들이 아주 많답니다, 이것 때문에. 시진핑이 친서를 저렇게 받았으니. 그렇죠.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같은 날이거든요. 이제 열병식입니다. 이게 쇼이구고, 이거 김정은이요. 서로 웃고 뭐, 거의 뽀뽀할 분위기죠. 그쵸? 아,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리홍중은 어디서 저인데 부의장인데. 네. 우리 지금 국회 부의장이에요. 네. 어디 보고 있어요? 원산. 뚱하잖아요. 뚱하잖아요. 요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조약 때문에.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북중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정은은 웃어야 되잖아요. 김정은은 울어야 돼요. 왜냐? 지금 북러 밀착을 했잖아요, 지금. 뭐 좋잖아요. 아까 뽀뽀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입니다. 2023년 대중국 보유국이 98.3%예요. 러시아는 1%도 안 돼요. 심지어 5위예요, 5위. 베트남보다 떨어져요. 그럼 뭐냐? 러시아가 군사 기술과 이런 건 줄 수 있지만 경제적인 거는 못 줘요. 중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산업 기반이 있잖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식량, 비료, 에너지, 군사기술 이거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은 목만 딱 잡으면 킥킥거리는 거죠. 또 하나 중국의 동북 삼성 중심으로 랴오닝, 지린, 해림장, 삼성 중심으로 10만에서 2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어요. 근데 유엔 결의에 의해서 다 불법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서 비자 갱신도 안 돼서 다 불법 체류자예요. 이게 김정은의 유일한 달러 박스, 위안화 박스거든요. 이 사람들을 강제 지금 귀국해야 돼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노동자 전원 귀국 요구.
이 사람들이 아직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쓱 들어가면 이제 10원 한 푼 못 받잖아요. 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요게 이제 압록강변에 있는 조중, 북중 간에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는 댐이거든요. 5개 있어요. 운봉, 문학, 그 다음에 위원, 수풍. 이게 수풍댐은 동양 최대였던 거 한때. 요게 중요합니다. 태평만댐. 요거거든요.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요 밑에 뭐가 있느냐.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숨겨져 있어요. 요 송유관을 잠그면 북한 경제는 3개월이면 붕괴합니다. 뭐 러시아가 뭐 석유 주면 되잖아. 여기 이 송유관에 의존해서 지금 실핏줄처럼 이 산업이 연계되어 있는데 갑자기 뭐 배로 온다고 이게 물류교통망이 만들어지겠어요? 몇 년 걸리죠? 이거 어떻게 되죠? 세계. 일단은 시진핑이 줬어요. 높은 북중, 높은 게 아니죠. 일방적이죠. 전적인 노동자 귀국 문제, 조중호 송유관, 북중 송유관. 이 세 가지에 목을 쥘 수 있는 걸 있어요. 그럼 시진핑이 하나면 목을 확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북한 내에 친중파가 없거든요. 2017년 2월에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김정은의 이복형. 네.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장성택을 처형해요. 네. 근데 장성택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장성택 누나 매형 싹 죽였는데 그건 약과고 네. 그 측근들 이용화 장수길 이런 사람들 시작해서 수백에서 수천 명을 처형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반역죄로 처형했는데 그 측근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친중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에는 친중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김정은을 화나서 쓰러뜨리고 싶은데 그럼 북한에서 친중파들이 나와서 진핑이 형 돌아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을 쓰러뜨려도 어떻게 됩니까? 쉽지도 않지만 한국이 들어올지 미국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러시아가 들어올지. 그러니까 속 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말 안 듣는 동생이 지금 옆에 동네 불량배를 형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팰 수도 없고. 요게 지금 북중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푸틴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죠.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이 그랬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와요. 이 전쟁 키우지 마라. 그다음 더 중요한 말. 불에 기름을 붓지 마라. 인민군 관계에 불에 기름 분 거잖아요, 지금. 명시적으로 푸틴한테 경고한 거예요. 왜냐?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데 무기는 북한만 주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상용 물품들, 경제적으로 일단 숨통이 트이고 상용 물품을 갖다가 무기를 만들어요. 이걸 중국이 끊어버리면 곡소리 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근데 또 시진핑 입장에서 푸틴의 목줄을 조이고 싶어도 푸틴이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엉클쌤, 미국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거 나쁜 놈이어도 나랑 지금 같이 싸워야 되는데 얘가 쓰러지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머리가 아프죠 지금. 최근에 중국 분들 정말로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분들 이제 그 동향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제가 들었는데 아주 불안해요. 너무나 불안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중국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화나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또 하나 푸틴은 ICC에 제소했으니까 범죄자죠. 네. 김정은도 범죄자잖아요. 국제사회 하지 말라는. 이 두 친구들은 전과자예요. 사실 푸틴 대통령이 제 학교 선배인데 같은 학교 왔는데 어쨌든 전과자입니다. 학교 이름이 예, 학교 선배 같은 학교 나왔고요. 그분은 대학인가요? 예, 상트페테르부르 대학. 근데 이제 들어갈 때는 레닌그라드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푸틴도 레닌그라드 대학 입학했고 저도 레닌그라드 대학을 입학했죠. 소련 때. 레닌 대학이란 뜻이에요. 레닌의 땅이라는 대학입니다. 레닌 대학 나왔습니다. 근데 둘은 범죄자란 말이에요. 근데 시진핑은 이미지가 동네 불량배쯤 되지 범죄자는 아니고 전과는 없거든요. 그냥 서방에서는 약간 이제 불량스럽다 이렇게 취급하지 그렇죠, 전과는 없잖아요. 전과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북러 그래야 북중러 그래요. 북중러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전과자인데. 그러니까 친구가 셋이 있는데 돈이 나쁜 짓 하는데 셋을 몰아서 얘기를 해요. 김 작가님이 친구 둘이 있는데 셋이 아주 그냥 친해요. 근데 둘이 전과자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비슷하게 취급하죠. 그렇죠. 쟤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김 작가 문제 많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 머리가 아프죠 진짜. 그렇다고 친구인데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북중러 관계의 웃픈 현실입니다. 웃픈 현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고통스럽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말 안 듣는 동생이라고 그래서 두들겨 패고 너 내 동생 아니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푸틴도 마음에 안 들지만 푸틴 없으면 허전하고 너무 허전하거든요. 푸틴은 사이 나쁜 부인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시진핑은 사실은 좀 외롭죠. 근데 거기다가 시진핑이 지금 중국 경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럼 시진핑 정권의 입장에서는 안보보다는 경제가 최우선이거든요. 거기다 중국 경제 치명타가 부동산이에요.
우리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부동산이 폭락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째려보는 일, 인민군을 투입해서 유럽의 안보가 불안해지니까 유럽은 어떻게 돼요? 시진핑 네가 막아. 그다음 미국이요. 네가 시킨 거지, 네가 막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키지 않았다는 거 아니죠. 근데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동안 계속 봐줬잖아. 라고 하니까 중국은 곤란한 거죠, 지금. 요게 북중러의 미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그럼 푸틴은 김정은을 정말로 좋아하느냐?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소련 시절이죠. 남조선,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럽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싫어해요. 러시아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때 경제가 폭망했으니까. 근데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은, 저것들, 이렇게 취급도 안 했거든요. 나라 취급도 안 해요. 아까 제가 98.3% 북중 교육이라고 그랬죠. 2021년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북중 교육액은 4만 불이었어요. 네. 4만 불. 개인, 우리 1년치 연봉도 안 돼요. 어디 가는 사람들. 우리는 아마 273억 불일 겁니다. 기억이. 4만 불과 273억 불. 누가 소중합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거기다가 이번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이번 전쟁은 끝나기가 어려워요. 애매하게 휴전할 건데. 그러면 유럽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좀 착해졌다고 생각하고, 네.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도 유럽으로 연결하고, 친하게 좀 지내려고 했으면서도 항상 유럽은 포비아가 있어요. 북극곰. 제가 착한 곰일까, 나쁜 곰일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으로 이제 유럽은 마음을 고쳤죠. 나쁜 곰이야? 나쁜 붉은 곰이야?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럼 전쟁이 소강 상태나 절정이 지나도 이제 러시아는 끝났어요. 유럽과는. 네. 향후 수십 년간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중앙아시아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바다가 없잖아요. 그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데 어디냐? 극동이잖아요. 이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입니다. 극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그 다음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물류체계, 그 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항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레이트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를 만들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갑에서 나오거든요. 경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동방 정책, 이걸 위해서 북한이 중요할까요? 4만 불밖에 안 되는? 한국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맹적인 관계로 북한을 끌어들이지만 네. 푸틴 머릿속에서 전쟁 끝나고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그랬으니까 끝났고 북러는 혈맹이고 이제 우리는 러시아하고 적이고 북방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외교 정책 최근에 보면은 냉전 이후에 그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에요. 이걸로 한중수교, 한서수교, 한중수교 그다음에 동유럽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 북방은 어느 정도 언제든 가능성을 남겨놔야 돼요. 차단하면 끝이거든요. 해양 세력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러 관계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끝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교에는 선악이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전쟁은 선악의 전쟁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슬라브 민족 간의 전쟁이고 이 우크라이나를 뺏길 수 없는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지 네. 이건 선악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분명히 국제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네. 약속을 침범했고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 중국하고 관계가 제일 좋았습니다. 유럽의 거점이 중국의 거점이 우크라이나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중국이 항공모함 찍어내는 거 아세요? 항공모함 막 찍어내요 지금. 그래서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협을 주면서 찍어낼 수 있었던 능력이 뭐냐? 우크라이나가 중국에게 항공모함을 팔았어요. 발약을 하고. 소련 체제에 있던 그 랴오닝 중국 항모 넘버원이 우크라이나 거예요. 그걸 안 줬으면 중국은 항공모함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관련 우크라이나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그 정설이에요. 그 다음에 엄밀히 보면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이었잖아요. 김일성을 도와준 연방의 일부였잖아요. 우리 6.25 때 T-34 탱크로 우리 국군들이 많이 전사하셨거든요. 그 만든 공장이 하르키우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우크라이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제정책이 이렇게 냉혹하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이 지원을 받잖아요. 네.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전략적 이해관계가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인민군 파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북방 공간을 완전히 닫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 국익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